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 빈과일보가 지난 24일 지면 발행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현지 유명 언론인 사우스모닝포스트는 마지막 표정을 상세하게 적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빈과일보는 신문 그 이상이었다. 팬들에게는 자유의 수호자였고 적들에게는 국가를 더럽히는 자들이었다. 홍콩 빈과일보가 문을 닫은 것은 중국 정부의 탄압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당국의 표적이 됐고요. 1995년 이 신문을 창간한 지미 라이는 이미 작년에 체포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엄청난 자산도 물론 동결된 상태고요. 당장 폐간돼도 이상하지 않은 신문사들이 매일같이 해로운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저 멀리 문을 닫은 빈과일보를 보자니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목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보죠. 오랜만에 이분 이슈를 가장 먼저 다룹니다. 홍준표 의원이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난 본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검찰총장은 법의 상징입니다.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 달하는 의혹이 있다. 그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그거 앞으로 철저히 검증이 될 겁니다. 정치판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덮어 씌우는 판입니다. 특히 대선은 더해요. 그런데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돌파를 해야죠. 정치권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적나라했던 거 예전에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얘기였죠. 네. 검찰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저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이제 성일종 관련해가지고 네. 뭐 돈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울감에다. 죄송해요. 네, 그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아마도 송영길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가 알고 있을 것이다 엑스파일에 대해서 그 얘기 좀 의식해서 이런 이야기 나온 거 아닐까 생각해요. 엑스파일 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직접 해명해야 되고 단판을 지어야 된다. 마치 이제 윤 전 총장이 지금 너무 숨어 있다. 당당하게 나와서 엑스파일이 무슨 내용인지를 사실 타인이 제3자가 공개를 하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지만 본인이 공개를 하면 그건 명예훼손 소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나와서 당당하게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탈당한 게 그 험지로 나가라 그렇게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반발해서 탈당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안 받아준다가 지금까지의 모두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면서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지금 복당된 상태입니다. 네. 집안에 맏아들이 돌아왔다. 그렇죠. 맏아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네, 소회를 밝혔는데 이제 집에 왔으니까 몸 좀 이제 푸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대선 뭐 나가시겠죠? 더 할 게 없어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뭐 할 게 없다. 뭐 당 대표도 있죠. 뭐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96년부터 정치를 했어요. 그렇죠. 30년, 25년 뭐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는 건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이미 한 번 했던 대통령 한 번 도전하겠다.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잠룡들이 있지만 내가 제일 큰 형님용이다. 큰 형님이다. 뭐 누구 들어라 하는 말 아닌가 싶어요. 집에 맏아들이 돌아왔다. 뭐 말은 내 대통령 후보 되어야 할 생각이 없다고 그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뭐 말 보면 윤석열 총장 해명해라 이런 얘기 봤을 때는 대선 출마 시사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견제구를 날리는 거니까요. 그 엑스파일 관련해서 이제 서로 폭탄 돌리게 하는 느낌이에요. 뭐 누가 만들었다, 어디서 뭐 돌렸다, 무슨 버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 대표가 이제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막 서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한테 조금 더 뭔가 시선이 쏠리는 그런 상황인가요? 문제가 뭐냐면 야권에서 많이 자꾸 언급이 됐었거든요. 야권에서. 신지호 의원이 5월 달에 얘기를 하고 신지호 한나라당 전 의원이고 장성수 의원 역시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이니까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네. 그렇다면 그것도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국민의힘 관련된 거라면 윤석열 총장이 특수통의 검사고 네. 그 반대편에 있는 뭐 한교안 공안통 검사 아니면 네. 또 홍준표 또 검찰 출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은 뭐 본인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안다고 해가 뭐 하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좀 의미 있는 거는 네. 이거 김대엽 사건 아니냐 예전에 이해창 그 후보 당시에 제2의 김대엽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정치 공작할 때 최고는. 김대엽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해버려요. 네. 김대엽 사건도 막 팩트는 막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측에서 충격받았습니다. 김대엽 사건이 팩트가 맞다니 완전히 그 날조된 말 허위 때문에. 공작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게 일부는 팩트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네티즌들이 화나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팩트가 맞다는 거는 병역 비리가 있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두 명이 병역 면제 면제는 받았던 팩트가 맞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엑스파일도 일부 팩트는 맞다라는 전제하에 네. 지금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홍 의원이 생각이니까. 그렇죠. 모든 파일을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정보지나 이런 거 보면은 100% 거짓말은 없어요. 교묘하게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한 근데 윤석열 10개 중에 총장은 하나. 괴문서라고 했거든요. 괴문서. 그거랑 입장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까지 소환되는 게 그게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검찰 내에서도 왜 어떤 조직이든 조직 간 내부 부처 간의 알력과 그렇죠. 신경전이 있듯이 검찰 내에도 왜 특수통 또 공안통 뭐 예전에 네. 공안 이게 약간 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이 아닙니다. 좀 네, 저 이렇게 강력한 표현했어요. 조직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 검찰 안에 강력한 소위 말하는 특수통하고 그 공안통은 같이 완전 상극. 같이 뭐 친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밥도 안 먹는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하면서 네. 공안통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서로 네 맞아요. 그 공안통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교안 전 총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이제 소환이 그래서 되는 문제가 거죠. 돼요. 소환이 자꾸 그래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자꾸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룡들끼리에 이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 거라서 이 검찰 출신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더 해보죠. 결국은 날짜가 나왔어요? 29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이제 양재동에 위치한 매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대권 선언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실제 29일에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일까? 파평윤 씨. 정치인입니다. 윤 씨가 이 파평윤 씨가 지금 문제인 것이 지금 테마주로도 파평윤 씨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서 테마주로. 일단 네. 해석을 한다면 정치적인 의미가 함의되어 있겠죠, 당연히. 네. 첫 번째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 뭐 애국심, 희생 그리고 독립운동을 완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애국 그렇죠. 충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자신이 나아갈 길은 국가에 희생하는 것이다. 내 몸을 바치겠다. 한번 칼을 빼들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게 네, 윤봉길 네. 의사의 발언이었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을 대권 선언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제 전 대변인이죠. 이동훈 대변인은 네. 한 26, 7일 정도 얘기를 했었던 6말 것 7초. 같은데. 네. 처음엔 이제 날짜까지 나왔었다가 그런데 그 26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인터뷰에서는 26일을 얘기했던 것 같고 27일 얘기를 했어요. 27일인가요? 한 2, 3일 차이네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네. 뭐 악자가 자꾸 겹치니까 더 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7월 2일 날 장모 판결 선고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려면 이왕 할 거면 더 땡겨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네.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 이후에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죠. 예, 네. 결국은 29일 화요일로 날짜를 잡았고 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메시지 준비했겠죠. 뭐 걸어가야 될 길을 뭐 정치 얘기 안 하고 뭐 딴 데 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네. 그렇다면 정치부 기자나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건데 그 첫 번째 질문들을 또 어떻게 좀 잘 답변을 하느냐. 그 질문은 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장모 부분을 물어볼지 않을 수 없으니까. 장모 부분. 10원 뭐 네네. 이런 얘기하고. 10원 한 장.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냐. 또 뭐 화를 내는 모양새가 나올지 아니면 무시할지.
그때부터 정치가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날부터 엄청나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톤앤 매너로 답변하는지가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문회 때처럼 막 그거 참 그거 이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파일에 대해서 워낙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고발 사건이 지금 여러 건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발 사건은 윤 전 총장의 처벌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벌 의사가 없으면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또 일부는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관계가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이나 장모나 지금 수사받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인데 과거에 처음 이제 본인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을 때 질문이 들어와도 지켜봐 달라고 했거든요. 입장을 보류했었죠. 하지만 29일 이후에는 더 보류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본인 입장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29일 이후에 좀 과거랑 좀 변화됐느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입장이 바뀐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에 있다가 여의도로 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지각 변동의 수준인 거잖아요. 언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들 하는 말이 뭐 검찰일 때는 그냥 링 위에 올라 싸운다면 여의도에는 뭐 독약도 들고 있고 사시미 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것들이 나오고 뭐 홍준표 의원이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예상 못하는 아무 예상 못하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게 정치판이다. 여의도판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그걸 헤쳐나갈지 잘 대응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 말고도요. 오늘 또 윤 전 총장 관련된 중요한 뉴스 하나가 있었죠. 윤 전 총장 당시 총장이었을 때 제기했던 검사 징계법 헌법 소원이 각하됐습니다. 다시 이제 기억을 조금 상기시켜 주시면 그 당시 왜 헌법 소원을 냈었죠? 지난해 11월입니다.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징계를 지금 받는데 그 와중에 가처분 신청도 했고요.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내고 제일 문제되는 게 검사 징계법상에 징계위원 구성 관련된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구성을 좀 보면 법무부 장관 차관이 들어가고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3인의 학식 있는 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인. 이래 따지면 뭐 모든 사람이 법무부 장관 관계된 사람이 나오니까 이거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7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그 장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각하를 했는데 사실은 모든 국가기관이 그래요. 그때 상황상 예컨대 추미애 장관하고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차이가 났지 대부분 국가기관의 징계라든지 구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장 위주로 그렇죠. 구성된다. 안 그러면 뭐 그러면 밑에 그 징계받는 사람 위주로 구성을 하겠습니까? 말은 안 되는 얘기고. 그 어쨌든 간에 그걸 했는데 이걸 사실은 좀 취하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하까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법조인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단 각하라는 거는 본안 심리를 하지도 않고 이제 소송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각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좀 하나의 더 악재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부당하다고 신청했는데 아예 말이 안 된다. 그냥 소송 요건 갖추지 못했다. 각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가 각하를 한 거는 첫 번째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그 징계 처분이지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성이라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임기가 3년일 텐데 징계위원회 구성을 봤더니 그럼 현직 법무부 장관이 문제면 사실 징계위원회 구성들이 전직 장관이 또 선임하거나 이렇게 교차해서 한 명이 다 선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공정한 것을 그 임기를 고려했을 때 이걸 타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혹여라도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징계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권리구제할 수 있는 기회로 소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반돼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이 직접성, 그러니까 그래서 해임을 당했거나 뭐 면직을 당했거나 어떤 침해 요인이 있었다면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데 논의할 수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각하 이렇게 된 거군요. 법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뭔가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먼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본 것입니다. 직접성 요건이라고 하는군요. 참 말이 어렵습니다. 본안에 뭐 저는 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건 사실은 소송 요건 불비로 각하된 건데 본안에 같다 하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국가기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문제 때문에 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약간의 부당성도 해소가 된 상태다. 그렇죠. 이런 점도 헌재가 고려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어제도 이제 원정대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딸 조민 씨의 일러스트가 담긴 그림을 첨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지경까지 갔구나. 제가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그 가능한 기사들을 이게? 다 봤었거든요. 예전 서민 교수가 했던 뭐 거기서 나왔던 그 당시 썼던 일러스트인데 재탕했다. 네. 이 실수로 보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뭐 실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수라고 보기도 왜냐하면 이걸 여기서 만든 게 아니고 한번 했던 거예요. 했던 거를 다시 이제 재탕으로 사용하면서 이 내용 자체는 성매매 관련된 기사인데 조국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건 뭐 충격적이긴 한데. 충격적이죠.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4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겠죠.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언론사에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받거나 명예훼손의 피해가 크더라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1억 이상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이죠.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낮은데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성매매 관련 기사에 이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조 전 장관의 조금 명예훼손한 측면에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한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 LA 조선일보가 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만약에 범죄라면 범죄 피해가 발생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변호사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이 언론사를 상대로 인권권 침해라든가 명예훼손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청문학적인 배상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서건천 변호사라는 사람은 LA 조선일보 조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사파 만행은 미국 법의 무지에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라고 이제 표현까지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좀 작지만 미국 가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서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한다는 게 그건 뭐 100%는 아니지만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 법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징벌적인 거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정말로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나 이런 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천문학적 금액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뭐 뜻은 내비쳤는데 할지 안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제 미국 법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입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이 조국 장관하고 뭐 딸 문제하고 또 조선일보 관계 같은 것들이 잘 이렇게 녹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편한데 미국 법원에서 이걸 알 길은 없거든요. 조중동이라고 해봤자 뭔 말인지 몰라요. 조국이 누구냐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변호인의 몫이죠. 그렇죠. 그것들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말했던 1억 달러, 그러니까 1,100억 이상의 금액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위법성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일러스트를 보면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지 특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지 않은 그 실루엣이면 모르겠는데 딱 보면 이거 조 전 장관 딸이네. 조 전 장관이라면 특정이 된다. 그런데 하필 성매매 관련한 기사에 그걸 실어놨던 걸로 봐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거나 좀 모욕적인 감정을 충분히 줄 만큼의 인격권을 훼손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조선일보가 사과하기는 어렵죠. 사과를 했다는 것은 가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는 건데 금액 여하를 떠나서는 어느 정도는 인권권 침해는 법령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기사 내용이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으로 좀 애매하거나 해석의 여지 있는 그런 기사와 그런 일러스트를 썼으면은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성매매 관련 조전 장관 딸이 성매매 일당으로 비춰질 만한 기사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전 미국에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들고 어쨌든 이 기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빠르게 처리하겠다. 그렇죠. 뭐 이번 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게 아마 좀 그래도 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한준호 대변인 역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병원 최고위원 또 자신 SNS에 이거 한번 책임질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되겠다. 아마 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강욱 법안이 올라가 있고 뭐 최강욱 법안으로 갈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법안 중에 어떤 타당한 방법을 정기국회 전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좀 악의적인 것과 간혹 가실로 인한 이게 화면 잘못 나가고 사진 잘못 나가는 거 다른 방송에서도 간혹 실수가 나오긴 그렇죠. 하거든요. 이 사건은 정말 알고 그랬는지 실수였는지 도저히 헷갈리는데. 실수이긴 어렵지 않나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쓸 만큼 대범하게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손해배상 얘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뭐 희화화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전 그 이후에 데스킹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게 남아있던 것도 그렇고 사과문 자체도 사실 좀 사과문도 그렇죠. 네, 사과문 보면서 저는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렇죠. 사과 같지가 않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직책을 써야죠. 뭐 그것도 그렇고. 이건 전적으로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뭐 소송을 하더라도 일부 언론사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과실이든 고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기사의 내용도 뭐 정치 만평이 아니고 이건 사회 분야에서 성매매 관련한 어떤 범죄 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원정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오늘도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저도 궁금한데 바로 가보죠. 첫 번째 말. 김어준 잘릴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이었는데요. 준비된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공장장님 아직 계시는 거 보고 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곧바로 잘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보면 오세훈 시장 참 좋은 분이에요. 그죠? 국민의힘에서 힘을 많이 쓴 것 같은데 힘이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여전히 있는 거 보니까. 네. 만만치 않죠, 양쪽 다. 예. 저 이 방송 들었고. 네, 저도요. 이게 오히려 이 말하는 당사자들은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데 듣는 사람들은 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쫄깃쫄깃해지죠. 네, 심장이.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못 들으신 분들이 뭐 계실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23일이었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남긴 말인데요. 공장장인 이 김어준 씨가 전화로는 몇 번 뵀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는다 라면서 이제 인사를 건네자 김 최고위원이 공장장님 아직 계시는 거 보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곧바로 잘릴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면 오세훈 시장 참 좋은 분이에요. 그죠? 하고 되물은 겁니다. 그렇죠. 방금 들으셨죠? 그러자 이제 공장장이 크게 웃으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를 하차시키려고 힘을 많이 쓴 것 같은데 힘이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여전히 있는 거 보니까라고 또 웃으면서 여유 있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게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홍콩 무술 영화에서 고수들끼리 웃으며 합을 약간 맞추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이제 뉴스공장과 이 김어준 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TBS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을 이제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오 시장은 이 3월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 정보를 제공하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레몬님이 서울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진행자를 자르나요? 그럴 권한이 없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 서문성 님도 바로 문자 주셨네요. 출근하면서 들었어요. 빵 터졌어요. 막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다들 그냥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오 시장이 공장장을 하차시키지 않으면은 뭐 좋은 분인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분, 나쁜 분인 걸 떠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TBS가 독립재단인 만큼 이 오 시장이 당장 뉴스공장을 폐지하고 뭐 김 씨를 하차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특히 이 방송법에서 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 시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할 경우 이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는 이 논란에 빠질 수가 있죠. 네. 알면서도 뭐 던지셨겠죠. 네. 김재원 최고가. 네. 그러니까요. 이런 농담이 사실 성립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뉴스공장이라는 참 방송이 참 어떤 의미에서 참 대단한 방송이다. 그런 식의 사실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아유 아직도 근무하고 있네. 아직 안 잘렸어요? 사장 바뀌고 잘릴 줄 알았는데 네. 이런 말 못하잖아요. 감히 일상생활에서도. 네, 웬만하면 못하죠. 네. 네. 그런데 그런 말을 방송에서 농담으로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네. 네. 그나저나 네. 지금 짤짤이쇼 MC 장원 씨 계속 하시는 거죠? 네, 하고 있죠. 네. 네. 저도 한 3초간 출연했습니까? 한 10초간 출연했습니까? 잠깐 목소리 출연했는데. 네네. 길게 나오셨습니다. 예, 보통 이제 잘리면 가는 게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그램 컨셉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TBS 프로그램에서 잘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잘린 사람들이 자른 사람 걱정해주는 쇼. 그렇죠. 그래서 짤짤이 쇼거든요. TBS뿐만 아니라 박주현 변호사는 여러 군데 잘려가지고. 네, 그렇죠. 그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공장장 잘리면 짤짤이 쇼 가는 겁니까? 그게요. 이게 저희가 뭐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뭐 절차적 정당성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장장이라도 절차적 정당성. 적법한 이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오디션 거기도 오디션입니까? 그럼요. 테스트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짤짤이 쇼 뜻이 뭐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네. 방금 설명드렸는데 이제 잘린 사람들이 자른 사람 걱정해주는 쇼. 그래서. 네. 그래서 짤짤이 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이거. 그래요? 네, 오, 제가 또 그렇군요. 장명이 나름 또 재주가 조금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짤짤이 쇼.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까요? 아내와 집은 손을 볼수록 고와진다. 챗봇. 오늘 급식의 말이라고요? 이건 뭡니까? 네. 이 말씀 들으시고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적 말인가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를 하고 학교를 등록하면 이 챗봇이 급식 식단을 알려주는 오늘 급식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오늘 급식이 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학교의 급식이 뭔지 알 수 있는 채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당일 급식 메뉴와 함께 보낸 오늘의 명언에 이 성차별적 문구가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포함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해당 명언 문구는 아내와 집은 손을 볼수록 고와진다. 말수가 적고 친절한 것은 여성의 가장 좋은 장식이다. 암탉이 새벽을 알렸다면 그 집안은 음양이 바뀌어서 불길하게 되리라. 살림을 못하는 여자는 집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며 집에서 행복하지 못한 여자는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 없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문구를 받아본 학생들은 이 오늘 급식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이 항의글을 남겼지만 운영자는 이 명언의 선정 기준은 따로 없고 더 이상 오늘의 명언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별다른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화 인터뷰를 좀 여러 군데서 시도를 했는데 전화도 꺼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현재 오늘 급식 이 채널에는요 초중고교 학생만 42만 명이 정말요?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아니 오늘의 명언은 명언도 아니고 이거는 뭐 한 200년 전 망언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이 운영자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운영자가 고른 명언을 이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으면은 굳이 이렇게 AI가 같이 하는 그걸 골라서 보낼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추측과 의혹이 들 수 있는 부분인 대단해요. 것이죠. 예. 근데 이건 요즘 사람들 절대 쓰지 않는 말들인데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서 만나도 이런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충분히 먹을 만한 이야기들인데 이걸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명언이라고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095번님이 저런 성차별적인 문구로 운영자의 수준을 알게 해주는군요. 이런 얘기도 주셨고 진스50번님은
지금이 21세가 맞습니까? 어떻게 저런 걸 당당하게 올려둘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여기도 뭐 약간 우리는 AI로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네요. 분위기가. 네. 그런데 뭐 이게 그 해명이 전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카카오톡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사과를 하고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네. 그나저나 MC 양원 씨도 혹시 급식 세대인가요? 아니면 도시락? 저는 도시락이었죠. 아, 도시락. 네. 그렇군요. 네. 가장 좋아했던 메뉴는 뭔가요, 혹시? 가장 좋아했던 메뉴는 이제 친구 반찬이죠. 공감대가 좀 그렇죠. 맞아요. 친구 반찬은 왜 항상 맛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잠깐 잊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입맛을 다시고 있는. 네. 그때 이렇게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도시락 다 같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네. 모여 앉을 시간도 사실 별로 없죠. 네. 잠깐 앉았다가 줄간격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다른데. 그렇죠. 예, 이제 3명의 도시락으로는 약간 모자른 감이 있기 때문에. 반 아이의 모든 부모님이 그 반 아이를 함께 키운 것이죠. 예, 다 이 반찬과 밥을 공유했으니까요. 당시 상황 보면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운영자는 뭔가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별 하나님 명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군요. 참나 이렇게 불쾌하다는 문자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한국에서 개고기 튀김 먹었다. 아니 오늘 왜 이래요 진짜 MC정원 씨.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게 전달 드리면서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좀 그러네요. 네. 내용 설명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C2 라디오 진행자 사라 콕스가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한 말입니다. 약 30년 전인 19살 무렵에 한국에서 이 모델로 일을 했다고 해요. 이 사라 콕스가. 근데 그때 당시에 치킨인 줄 알고 실수로 개고기를 먹었다. 라면서 치킨처럼 바구니에 담겨 나왔고 뼈가 보일 때까지 먹고 나서야 닭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먹은 부위는 팔꿈치 같았다. 라고 이 회상을 한 것입니다. 방송 내에서. 이 이야기를 전한 이 영국의 매체는 사라처럼 착각해 실수로 개고기를 먹게 된 여행객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성 이 보도까지 덧붙였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이 30년 전 개고기가 흔했던 것은 일부 사실이지만 이 개고기 튀김은 없었다면서 이 콕스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 전이면 대략 1990년대를 얘기할 텐데. 네네. 그나저나 개고기 튀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렇죠. 저만 처음 접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누리꾼들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댓글이 본인의 나이를 인증하면서 개고기 튀김 34년 살면서 처음 들어봤다. 그 다음 댓글이 이제 개고기 튀김 63년 평생 처음이다. 중간에 이제 41세신가 봐요. 41년 쓰려고 들어왔는데 63년이 먼저 나와서 뻘쭘해졌다라고 이제 댓글을 남기면서 본인의 나이를 인증하며 평생 처음 들어본 이야기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야기다. 라고 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사라 콕스 씨가 아예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아예 거짓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방송에서 뭔가 좀 더 자극적인 말을 해서 관심의 주목을 좀 받으려고 없던 말을 지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치킨을 먹었는데 주변에서 이게 뭐 그것이다 개고기 튀김이다라고 주변에서 농담처럼 이제 놀렸을 수도 건데 있다. 그거를 지금껏 믿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긴 하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 개고기 튀김이라는 것 자체를 파는 가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유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를 했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특별한 사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보도된 내용이 없습니다. 영국 내에서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고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비하일 수 있고 인종 차별일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사과를 하게 된다면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한 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만 안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뭔가 찝찝하죠. 우리 청취자분들의 화를 또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후 후속 보도가 나오게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을아차님이 문자 주셨는데 본인이 직접 요리해서 만들어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고 멜로펄님 닭을 잡아먹고 개발을 내미는군요. 이런 문장 주셨어요. 이런 문장도 가능하죠. 날개 없는 님은
아이디가 날개 없는이에요. 이런 식으로 괴담이 시작되는 거겠죠. 아휴 이러면서 또 문자를 주셨네요. 특히 이제 유럽인들이나 이런 뭐 백인들이나 이제 다른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차별하고 그렇죠. 모욕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들도 이상한 문화 참 많은데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이 개고기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다음에는 좀 즐거운 말. 네. 근데 이런 말을 저희가 매주 나누는 것 같은데. 네, 오늘 2연차로 굉장히 이상한 말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우리 앞서서 MC 장원 씨랑 이상한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아, 그래요?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못 오는 들었습니다. 길에. 네. 이상한 말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이것까지 이상한 말이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걸까요? 정말 오랜만에 정상적인 주제입니다. 정상적인 주제? 이상한 거 아니에요. 화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예요? 네.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문 대통령 4년 만에 타임지 표지 등장입니다. 네, 이거는 뭐 화나거나 나쁜 말 이런 건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네요. 어떤 내용으로 4년 만에 정말요? 타임지 표지 등장. 어떤 내용으로 이번엔 장식한 건가요? 자,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와 화상 인터뷰와 표지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인터넷에는 기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자, 표지 사진에는 마지막 제안이란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 아래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아니고요. 네네. 자,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거쳐서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이후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북미 협상이 교착되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이 부친 과정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자, 또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능라도 5일 종합경기장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평양 시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연설하면서 비핵화와 한민족을 강조한 점을 좀 상세히 전했는데요. 네. 자, 타임은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이 평화 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 3월 한국에서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능라도 종합경기장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희망들과 전망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아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뭐 가슴이 좀 벅차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먼 얘기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오래전 얘기는 아닌데 막 5년 10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네, 문 대통령이 지금 한 4년 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확실히 기억납니다. 17년도에도 타임지 표지가 됐었죠. 네네. 타임은 한국에서 대선이 열린 2017년 5월에도 이 협상가라는 제목이 달린 문 대통령의 사진을 아시아판 표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기억합니다. 문 대통령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간. 네. 당시 한 온라인 서점에서는 이 타임지가 하루 만에 7,024권이 판매가 되면서 하루 기준 가장 많이 팔린 책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로부터 4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타임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타임지에 이제 얼굴이 실린다라는 건 어쨌든 타임지라는 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건데요. 이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한국인이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국인 중에 우리 애청자분들도 함께 좀 참여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한국인은 누굴까요? 가장 최초로. 너무 어려운데요. 가장 최초로. 최초 힌트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예. 그럼 대통령은 이제 손에 꼽히니까. 그럼 아무나 가장 먼저 대통령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오, 네.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정답은 진짜예요?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인데, 자, 이 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과 또 휴전 협정이 이뤄진 1953년
총 2번 타임지 글로벌판 표지에 올랐고요. 2번이나? 예, 대통령은 뭐 단거리예요.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표지 장식했고 특히 그 전두환 전 대통령 표지에는 한국의 위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는 타임지가 6월 항쟁을 좀 거론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붕괴를 우려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이후에 이것도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빠진 한 분을 골라주시면 돼요. 빠진 타임지에서 빠진 사람.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됐는데요. 한 분이 빠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맞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만 표지 모델로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기사로 다뤄진 적은 있었는데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청계천 돌다리에 앉아서 이 발을 담그고 있는 장면이 실렸습니다.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 이 표지 모델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는 모델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엄격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 뭐 스포츠 스타들도 표지 모델을 했었죠? 그럼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모델 스포츠 모델 된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표지로? 예. 그건 진짜 상상도 못 하겠어요. 예, 1998년 8월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가 예, 스포츠인으로는 최초로 타임지 아시아판 표지 모델이 됐고요. 이어서 뭐 축구의 안정환, 양궁의 윤미진, 골프의 송아리, 또 축구의 박지성이 타임지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이 타임지 아시아판 메인을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의아하실 것 같아요. 네, 뭐가요? 김연아 선수가 왜 없지 하실 건데. 그러네요.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고개가 마구 끄덕여지는 그런 선수들인데 그러고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없네요. 문화예술인은 어땠어요? 예, 일단 배우 장동건 씨가 2005년 10월에 올라간 적이 있었고 BTS 이 BTS가 어떻게 세계를 접수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 방탄소년단 현상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요. 아시아판이 아니고 글로벌판, 전 세계판 표지를 장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아시아판과 글로벌판은. 한국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모델 선정 기준 좀 엄격하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어떤가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뭐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당연히 선정이 되고요. 인류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뭐 최고 권력자부터 스포츠 스타, 연예인까지 선정이 되고요. 특히 그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 이슈가 코로나 아니었겠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물이 또 표지 모델로 자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기사 봤어요. K-팝, K-방역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3468번님 문자를 주셨네요. 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 뵙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80여 나라에서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하죠.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데요. 먼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건가요? 델타 변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인도 변이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네네. 이제 이런 변이형이나 세균명 또는 바이러스명에 지역명이나 사람명을 붙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이제 변경한 겁니다. 이 델타 변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전에 나왔었던 알파, 베타, 감마 변이에 있던 여러 주요 변이들 중에서 주로 전파력이라던가 또는 기존의 예방접종에서 생긴 면역력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변이들을 갖고 있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라고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그것이 사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도 많이 받고 확산세가 좀 확 꺾였다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또 엄청나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델타 변이 전파력, 치명률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전파력은 분명히 이제 기존의 변형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저희가 이런 변형들 중에서 가장 먼저 널리 알려져 있던 게 이제 알파 변이, 이전에 그 영국 변이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변이가 나오면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 알파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알파 변이를 지금 델타 변이가 밀어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90%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염력을 놓고 보게 되면은 알파 변이가 그 이전의 코로나19에 비해서 70% 정도 감염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델타 변이는 그것보다도 좀 더 감염력이 높은 그런 변이로 생각이 되고요. 단 이제 치명력은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처음 인도에서 나왔을 때는 네네. 젊은 사람도 많이 사망이 하고 그다음에 치명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영국에서 나오는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알파 변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이 델타 변이가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나오더라도 입원하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 그 중에 사망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로 좀 낮은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인도하고 영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영국은 어쨌건 뭐 예방접종을 많이 한 국가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거를 뚫고 돌파 감염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더라도 거의 지금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방접종률이 낮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한테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나오는 뭐 알파, 베타, 델타까지 쭉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전파력 면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것은 델타 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봐서는 아마 델타 변이가 가장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전파력. 이제 얼마 전에 WHO도 이 델타 변이가 아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세종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의 영향이 있어야 되는, 몇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파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을 봤을 때 이 델타 변이가 기존의 변형들에 비해서 좀 더 전파력이 높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델타까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변형들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변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지금 이 변형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WHO하고 미국의 CDC, 그다음에 유럽의 CDC가 함께 의견 교환을 해서 이 변형들을 3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룹들, 그걸 이제 베리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변형들, 그걸 이제 베리언트 오브 컨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다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더 진짜 심한 어떤 보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베리언트 오브 메이저 컨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VOC가 현재까지만 6개가 있는 거고 VOI 그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까지 하면은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이미 수십 종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대전 교회발 확진자에게 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한 68명 정도 지금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이게 몇 % 정도 지금,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지금까지 확인이 됐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이제 변형 얘기를 하면은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많이 궁금해서 아마 그러셨을 건데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지표 환자의 경우에 대해서 변이형 검사를 합니다. 네네.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11,336건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수가 2,225건으로 전체 분석의 한 1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만 보면 네. 732건을 분석해서 261건이 나왔으니까 네. 검출률이 한 35.7% 정도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지금 지금 두 개의 수치만 말씀해 주셨는데 19.6%하고 방금 말씀하신 게 35점 몇 %요? 7%입니다. 35.7%. 그러면 이게 계속 높아지겠네요. 예,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변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변형 분석을 통해서 변형이 맞으면 좀 더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그런 알파 변이나 이런 게 얼마가 되냐. 네네. 우리나라는 이런 변형 2225개 중에서 알파 변이가 1886개로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알파 변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변형이 있으면 한 80% 정도는 알파 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뭐 여러 가지 변이가 있다 하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게 맞고 있었던 백신 접종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알파 변이하고 델타 변이 둘 다 효과는 확실하게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 분석도 이미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접종되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초기 유행주가 91.3% 정도 예방 효과가 있었다면 알파 변이는 89.6%, 델타 변이가 87.9%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차이가 안 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초기 유행주가 81.5% 정도 예방 효과가 있었으면 알파 변이는 74.6%, 델타 변이는 59.8% 정도라서 분명히 조금씩 예방 효과는 조금씩 떨어지기는 합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단 중요한 거는 예방 접종의 효과는 이런 전파 차단을 위한 것도 있지만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또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영국 쪽에서 이 알파 변이나 델타 변이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굉장히 극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거는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문제가 되는 건 이 델타 변이에다 이제 지금 최근에 델타 플러스라는 게 나왔거든요. 얘는 베타 변이나 감마 변이에 있던 주요 변이를 다시 또 하나 획득한 거라 어쩌면 그 베타 변이나 감마 변이처럼 이 면역력을 조금 더 잘 회피할 수도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델타 플러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는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7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죠. 다음 주인가요? 이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 국내 입국 시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혹시 해외 입국자의 이 돌파 감염으로 인한 어떤 바이러스 확산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가격리를 면제는 했을 텐데요. 분명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모르는 돌파 감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가격리 면제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국내에 이러한 변이형들이 유입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한 사람들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한 3번 정도의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지금 정부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국내에서 이런 유전형이니까 변형이 퍼지지 않도록 자가격리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그 방역,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 뭐 여러 가지 좀 달라지는 게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7월, 8월, 9월까지 길게는 그렇게 보면은 이동량도 늘어나고요. 뭐 접촉량도 늘어날 텐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이런 변형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조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국내 코로나19가 완전히 이제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예방접종은 아직까지 이렇게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1차 접종 마친 사람들이 30% 좀 넘는 정도고 그중에서 2차까지 마친 사람들은 한 400만에서 500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인구 10%쯤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지난 1년 반 동안 억눌려 있던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름 휴가나 이런 것과 함께 맞물리게 되면은 아마도 7월, 8월 달에 어쩌면은 대규모 유행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7, 8월에.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조금 지내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개인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신경을 쓰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금 백신 접종 현황을 봤을 때 당초 이제 목표로 했던 11월 집단 면역 달성은 충분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예방 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여러 백신으로 예방 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대규모 접종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는 이미 구축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만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11월 이전에 우리가 목표했던 인원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반기는 얼마나 이 백신 공급을 원활하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이형민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지난 21일 대학생 신분으로 최연소 청와대 청년 비서관이 된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랑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먼저 장 의원께서는 이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SNS 글을 쓰셨죠? 안 들리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아, 네네네. 예. 박성민 이 청와대 청년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청년 문제는 이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족한 것이었거든요. 네네. 항상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리던지 혹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던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박성민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당에서 성장해온 또 청년 대변인으로서 청년미래연석회 의장으로서 네. 또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활동을 또 왕성하게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 정책은 청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일각에서 비판을 많이 듣고 접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뭐 대학생 신분이다. 정치적인 경험이 많지 않다. 지나치게 파격적인 인사다. 뭐 이런 평가들인데요. 청와대에서 그 박 비서관을 이렇게 발탁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 현재 20대 특히 대학생들의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이 50대 이상의 혹은 책상 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그 해당 당사자가 그 세대가 느끼는 어려움들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 보고요. 이 정책에 민심을 입히는 것이 정무입니다.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네네. 별정직, 정무직 이런 공무원들은 이 임기가 뭐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이런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어떤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당사자가 청년 정책을 잘 알고 또 청년의 삶을 공감하는 사람이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또 청와대에서 혹은 정부 정책 구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나이가 어리다,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기본법상 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거의 그 해당 위원장은 총리이고요. 또 해당 위원들은 각 부처 장관들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당시 이 장관들을 상대하는 민간위원들이 또 50%가 청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 청년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청년 당사자들에게 전문성이 부족하다, 나이가 어리다, 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청년 정책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뭐 아주 50대 60대 분들이 아무런 공감도 되지 않는 이 소위 뭐 타자기식의 네. 이런 정도로 모바일 세대를 따라갈 수 있겠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내일입니다. 내일 그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그러니까 경선을 연기하느냐 아니면 예정대로 하느냐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결정이 되는 겁니까? 뭐 아직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네. 어제만 해도 저희가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경선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할 수 있는 또 당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재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당무위원회에 있는데요. 이 당무위원회도 좀 겨우 성사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최고위에서 내일 또 논의하실 텐데, 부디 지금은 좀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이 당 지도부와 또 여러 대선 후보들께서 지혜를 좀 모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 경선 일정은 원칙이란 건 있을 수 없고요. 결국 전략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인 부분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쪽이 어느 쪽인지, 국민들께서 원하신 쪽이 어느 방향인지를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 이 대선은 혼자 치르는 게 아닙니다. 이 당원과 전체 정당의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치러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원만하게 잘 수용하고 또 조정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보다는 전략이다. 원칙의 문제는 아니고 전략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9월 당원 당규의 9월이라고 있지만 충분히 이거는 변경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당원 당규의 180일 전의 선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상당한 사유에 대한 또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원 당규상 유권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든 또 당무위든 이 해석에 대한 판단도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상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과 일정을 잡아가는 것이 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좀 더 이로운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지혜를 모아야죠. 이런 식으로 약간 논의가 좀 논의를 기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총까지 열고 또 최고위원회까지 열면서 하는 건 논의를 기피한다기보다 그냥 이견이 지속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대선기획단장인 강훈식 단장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지금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도부께서 또 당대표께서 또 대선기획단장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보고요. 네. 또 다양한 또 이 의원님이나 또 대선 후보들이 생각하시는 판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다양한 판단들이 하나로 모일 때만이 저희가 또 이 원팀이 되어서 또 내년 대선 승리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이 어떤 여러 가지 논쟁들을 저는 좀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계속 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다들 서로 간의 어떤 당을 위한 충심, 또 대선 승리를 위한 어떤 여망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함께 수용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당무위원회 상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이제 그 논란도 하나 있지만 당무위원회로 이제 넘긴다면 그렇다면은 나를 왜 뽑았냐, 대표를 왜 뽑았냐, 최고위원회는 왜 구성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당무위원회에서 모든 거 다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대표께서 워낙 지금 많은 또 이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와 더불어서 명확하게 당원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고 그 당원 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무위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송영길 대표께서는 아마도 지도부로서 이 지도부의 판단을 조금 더 신뢰해달라, 믿고 의지해달라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의원님, 여당 네, 주자들 가운데 5위 안에 드는 사람 중 3명이 경선을 원칙대로 치르자는 입장이잖아요.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 세 분 다 원칙대로 가자는 건데 이분들의 동의 없이 현실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따라서 워낙 지금 이 판도가 혹은 지지율 자체가 특히 이제 1, 2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변동 폭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위까지라고 이 예단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대하신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그러신다면 저희가 충분한 수기가 어려울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지난 보궐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이제 참패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원칙을 저버렸다라는 지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논란이 재발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연기한다면? 재보궐선거와는 좀 다른데요. 재보궐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것을 후보를 내기로 개정을 하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후보를 내게 됩니다. 네. 그때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프로세스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당원 당규를 바꾸냐 안 바꾸냐 국민들께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어떤 후보가 좋은 정책을 펼쳐나갈지, 국민들의 마음을 또 민생을 해결할지를 더 그게 관심이 있으시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알고 계신 혹은 외우고 계신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국민들께서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당정 간의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기재부가 이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하위 70% 지급에서 80% 이상 논의도 하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당의 차원에서 논의를 좀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각보다 우리 정부가 백신 공급이라든지 접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기를 11월에서 그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또 이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국민들의 피로감과 이 경제적 침체는 조금 더 오래되어 왔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기부양적인 이 역할과 성격을 갖는 저희는 전국민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지금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오늘 민주당 정치그룹이자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00%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셨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 당정 간의 협의가 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당내 목소리들, 또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지도부도 그런 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소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이 여러 당내 의원 모임에서도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계신 것 같고요. 아직 지금 우리 고영진 수석 대변인께서 조금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니 아직 예단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당과 또 국민들의 입장이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